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혜의 흐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삶에서 진정한 자립과 자기 존중의 중요성을 되새겨보세요. 행복과 안정은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가치를 지키고 올바른 선택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65세 부유한 남성과 재혼했지만 밤마다 그와 씨름하느라 기진맥진할 지경이었다. 심지어 그는 돈 한 푼 주지 않았고 일주일 만에 나는 이혼을 결심했다. 제 이름은 김연화이고 올해 55세입니다. 3년 전 남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이후 저는 혼자 외롭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딸이 한 명 있습니다. 딸은 이미 결혼했는데 결혼 후 저와의 관계는 예전만큼 가깝지 않았습니다. 딸은 출가회인이라는 옛말이 있지요.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 딸도 결혼 후 남편만 생각하며 결혼 전에는 저를 가장 친근하게 대하던 딸이 이제는 저와 마음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게 되었습니다. 딸이 결혼한 이후로는 저를 찾아오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걸어 너를 보고 싶으니 집에 와서 엄마를 한번 봐줘라고 말하면 딸은 늘 바쁘다고 하며 중요한 일이 아니면 나를 방해하지 마세요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딸의 삶은 매우 여유로웠습니다. 딸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하는 정규직을 가지고 있으며 주말에는 쉴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시댁에서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그분들은 부지런해서 손주를 돌봐주는 것은 물론 모든 집안일까지 도맡아 하십니다. 딸은 퇴근 후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만지는 것 외에는 별로 할 일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한가한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딸은 저를 찾아 시간을 내주려 하지 않아 저는 몹시 서운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명확했습니다. 딸이 결혼한 후 모든 여가 시간을 사위와 함께 보내는 데 쓰고 있다는 것을요. 딸과 사위는 자유롭게 연애 후 결혼하여 두 사람의 관계는 매우 좋았습니다. 딸이 집에 오지 않는 이유는 단지 사위와 붙어 있고 싶어서였습니다. 딸과 사위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며 저는 그들을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딸은 제 친딸이기에 설령 그녀가 저를 소홀히 하더라도 저는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딸이 저와 시간을 보내주지 않으니 저는 스스로 재미를 찾기로 했습니다. 다른 은퇴한 노인들처럼 여행을 다니고 싶었지만 지갑을 열어보니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연금이 함께 들어오는 다른 부부들과는 달리 저는 혼자 벌어 생계를 꾸려야 했습니다. 매달 70만 원의 연금으로 기본적인 생계비를 충족하는 것만으로도 꽤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생활에 대해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으니 여행은 포기하고 돈이 들지 않는 일로 무료함을 달래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파트 단지 아래에서 아줌마들과 함께 광장춤을 추고 날씨가 좋을 때는 공원에 가서 산책하며 마음을 풀었습니다. 이런 날들이 하루하루 지나갔고 조금의 특별함도 없는 나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이대로 살면 시간을 허비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느꼈습니다. 은퇴 생활을 제대로 즐기고 삶을 다채롭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삶을 살려면 돈이 꼭 필요했습니다. 생각 끝에 저는 부유한 동반자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을 만나면 그 돈으로 예쁜 옷도 사고 매일 여행을 떠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결심하자 마음이 한결 밝아졌습니다. 마치 멋진 삶이 제게 손짓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곧바로 실행에 옮겨 인터넷을 통해 마음에 드는 남자를 찾았습니다. 그는 성이 박이고 저보다 10살 많으며 올해로 65세입니다. 비록 나이는 많았지만 그는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남자 중 가장 부유했습니다. 박 씨는 은퇴 전에 공무원이었으며 나는 월 100만 원의 연금을 받았다. 저는 그의 연금이 그렇게 많다는 것만으로도 그가 저를 위해 돈을 쓸 의향이 있다면 나이 차이가 나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연금뿐 아니라 추가적인 수익도 있었습니다. 주식 투자를 아주 잘해서 매달 수백만 원의 이익을 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결혼 후에 그가 제게 주식 투자 방법을 가르쳐 준다면 저도 그처럼 부유해질 수 있을 것 같아 기뻤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는 저에게 점점 더 잘해 주었습니다. 데이트할 때마다 식사를 사주고 맛있는 음식을 챙겨 집에 가져가도록 해줬습니다. 사귀기로 확정한 후에는 그는 돈을 더 아낌없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사주고 금목걸이와 귀걸이도 사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제게 청혼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 나이가 적지 않으니 젊은 사람들처럼 오랜 연애를 할 수는 없다. 당신이 결혼 증서를 받아들인다면 나는 당신을 잘 보살피고 평생토록 당신을 사랑할 것이다. 그는 말하면서 옷주머니에서 금반지를 꺼내 제 약지에 끼워 주었습니다. 박 씨의 온화한 얼굴을 보며 저는 마음이 특별히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박 씨의 청혼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아주 부유했고 저에게 돈을 아낌없이 썼기 때문에 그를 거절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혼 후 저는 그의 큰 집으로 이사해 집의 여주인이 되었습니다.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매일 정성껏 박 씨를 돌보았습니다. 낮 동안 박 씨는 온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주식 연구를 했습니다. 제가 그에게 말을 걸면 그는 몇 마디로 저를 대충 돌려보내며 자신의 주식 투자 시간을 방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밤이 되면 박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했습니다. 그는 저와 열정적으로 교감하려 했습니다. 낮 동안 거의 움직이지 않았던 그는 남아도는 에너지로 인해 밤에는 지나치게 흥분한 상태가 되어 저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박 씨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나이가 많은데 이런 일은 좀 자제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박 씨는 제 말을 듣지 않았고 자신의 방식대로 저를 힘들게 하여 저는 매우 짜증이 났습니다. 낮 동안 집안일로 하루를 보낸 저는 밤에는 몸을 쉬고 싶었지만 박 씨는 계속 저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박 씨가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만으로도 모자라 가장 큰 문제는 그가 저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저와 박 씨는 함께 산 지 7일이 지났지만 그는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직접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했지만 그가 워낙 부유하니 굳이 제가 먼저 요구하지 않아도 그가 알아서 돈을 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며칠이 지나도 그는 한 번도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참을 수 없게 된 저는 어쩔 수 없이 용기를 내어 그에게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매일 식재료를 사고 요리를 하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그에게 돈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는 주식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귀찮아하며 저를 손짓으로 물리치고는 저녁에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난 후 저는 다시 그에게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박 씨는 배불리 먹고 소파에 앉아 이쑤시개로 이를 쑤시며 말했습니다. 너는 정말 돈만 밝히는 여자구나. 며칠 같이 살았다고 벌써 돈 타령을 하다니. 정말 그렇게 돈이 좋으냐? 그의 말을 듣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를 며칠 동안 정성껏 돌봤지만 한 푼도 받지 못한 데다 오히려 제가 돈을 요구한 것이 잘못됐다고 하니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박 씨는 돈을 주지 않았으면서도 식사의 기준은 아주 높게 정해두었습니다. 그는 매 끼니마다 생선, 고기, 해산물이 있어야 하고 좋은 술도 사오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모든 비용을 계산해보니 일주일 만에 20만 원을 썼습니다. 이대로라면 한 달 식비가 40만 원을 넘게 됩니다. 저의 매달 연금이 70만 원인데 박 씨가 돈을 주지 않는다면 제 연금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 씨에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제 돈으로 20만 원을 썼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부유하면서 왜 제가 식재료 값을 내야 합니까? 당신이 진정한 남자입니까? 박 씨는 눈을 부릅뜨며 말했습니다. 내가 남자가 아니면 내가 남자냐? 정말 어리석구나. 남자는 여자가 돈 달라고 하는 걸 가장 싫어하는 법이다. 설령 내가 돈을 요구하지 않아도 나는 너에게 손해보게 하지 않을 것이다. 너 같은 어리석은 여자는 정말 처음 본다. 박 씨는 애둘러서 말을 길게 하면서도 끝내 돈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의 태도에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벗어 던지며 박 씨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어리석은 여자라면 이 어리석은 여자가 당신 같은 똑똑한 사람을 돌볼 자격은 없겠군요. 제가 쓴 20만 원을 돌려주면 저는 지금 떠나겠습니다. 박 씨는 불쾌한 표정으로 반박했습니다. 내가 20만 원을 써서 음식을 샀지만 그 음식을 나 혼자 먹은 게 아니지 않느냐? 어떻게 나 혼자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단 말이냐? 박 씨의 말에 저는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처럼 무례한 사람과 더 이상 다툴 가치도 없다고 느꼈습니다. 짐을 챙기기 시작하며 저는 말했습니다. 제가 그냥 재수 없다고 치죠. 20만 원은 안 받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내일 우리는 이혼 신고를 하러 가야겠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떠나려는 것을 본 박 씨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부드러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일어서서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방금 했던 말들은 다 농담이었어. 이달 동안 쓴 모든 돈을 수첩에 기록해서 월말에 나에게 보여주면 문제없다고 판단되면 내가 전액을 보상해 줄게. 박 씨는 이런 식으로 말하면 제가 분명히 남아서 그를 계속 돌볼 것이라 생각했겠지만 그의 이런 태도는 오히려 제가 떠나야겠다는 결심을 더 굳히게 만들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생각했습니다. 박 씨는 참으로 이기적이다. 나의 돌봄을 무상으로 즐기면서도 단 한 푼도 더 쓰려고 하지 않다니 그는 오직 식재료 값만 제공하려 하고 나의 노력과 고생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으니 이런 손해보는 거래는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의 만류를 무시하고 단호히 떠났습니다. 이제야 저는 왜 사람들이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남에게 더 인색하다고 말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의 재산은 모두 철저한 절약에서 나온 것이고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만한 재산을 모을 수 없었을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후 저는 더 이상 부유한 사람과 재혼하려는 기대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재혼을 한다면 저와 경제적 조건이 비슷한 사람을 찾아 동반자로 삼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비록 많은 돈을 줄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제가 그를 돌볼 필요 없이 함께 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며 가사를 분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삶도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보모로서 겪은 이야기. 고용주가 저를 가족처럼 대해줬지만 어떤 사건 때문에 저는 단 하루도 더 머물 수 없었습니다. 보모로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용주가 자신을 잘 대해주기를 바라며 자신을 가족처럼 여겨주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40세의 보모 한지에는 고용주가 자신을 가족처럼 대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일을 그만두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지은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올해 40세이고 가사도우미로 일하고 있습니다. 보모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모든 경력을 합쳐도 1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맡은 보모 일이었는데 정말 좋은 고용주를 만났습니다. 고용주의 성은 백이고 그는 올해 75세인 노인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백아주머니라고 불렀습니다. 백아주머니는 몇 년 전 남편을 잃었고 유일한 아들도 함께 살지 않았습니다. 혼자 살던 백아주머니는 항상 스스로를 잘 돌보며
생활을 깔끔하게 관리해 왔습니다. 만약 한 번의 사고가 아니었다면 그는 여전히 혼자서 문제없이 살고 있었을 겁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 백 아주머니는 항상 마음이 산란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백 아주머니가 시장에 가서 장을 보던 중 길에 있는 큰 돌을 보지 못하고 그만 돌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넘어지며 큰 고통을 느꼈고 스스로 다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 사고로 백 아주머니는 심한 골절상을 입었고 고관절 수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 직후 몇 년 동안은 백 아주머니가 스스로를 돌볼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고 기력이 쇠하면서 더 이상 혼자 생활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백 아주머니는 아들에게 부탁해 보모 중개소에 가서 자신을 도울 보모를 고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날 백 아주머니의 아들이 중개소에 갔을 때 마침 저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제가 깔끔하고 단정해 보인다며 곧바로 저를 선택해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당시 제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두 아들을 키우기 위해 월급 200만 원의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보모 중개소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백 아주머니 댁에서 살림 보조로 일하며 매달 45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백 아주머니의 아들을 따라 일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백 아주머니는 매우 온화한 성격의 분이었습니다. 제가 집에 온 첫날부터 저를 외부인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저를 먼저 먹으라고 하셨고 매일 어떤 음식을 살지 물어보며 제가 먹고 싶은 것을 사오라고 하셨습니다. 절대로 돈을 아낄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보모 일을 처음 시작하면서 이렇게 좋은 고용주를 만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스스로를 매우 운이 좋다고 생각하며 백 아주머니의 호의에 보답하기 위해 정말로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백 아주머니는 제 노력과 성실함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백 아주머니의 아들은 저와 동갑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아들을 매우 아끼셨고 아들이 집에 방문할 때마다 제가 맛있는 음식을 몇 가지 준비해 아들이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백 아주머니의 아들은 제가 보모라고 했어 저를 낮추어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에게 항상 공손하게 말했으며 그런 태도가 저는 매우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술을 너무 좋아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매번 집에 올 때마다 좋은 술을 한 병씩 들고 왔어 음식을 먹으며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만취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는 백 아주머니의 모든 말을 잘 따랐지만 술만큼은 아주머니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매번 술에 취하면 반드시 난동을 부리곤 했습니다. 난동을 부릴 때는 물건을 부수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가 난동을 부릴 때마다 저는 너무 무서워서 집 밖으로 도망쳐야 했고 그가 집을 떠난 후에야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난동을 부리다 결국 백 아주머니가 침대 옆에 두었던 옥팔찌를 바닥에 던졌고 팔찌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백영순 할머니에게는 돌아가신 남편 백동수가 생일 선물로 준 옥팔찌가 있었습니다. 백 할머니는 돌아가신 남편이 생각날 때마다 그 옥팔찌를 손에 쥐고 만지작거리곤 했습니다. 백 할머니는 말하곤 했습니다. 이 옥팔찌를 보면 마치 세상을 떠난 남편을 보는 것 같아. 그러나 그 소중한 옥팔찌가 아들 백준이 때문에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백 할머니는 그 일로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할 만큼 마음 아파했습니다. 아들은 할머니께 새 옥팔찌를 보상으로 드렸지만 그 새 팔찌는 예전 것보다 몇 배나 더 비싼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쳐다보지도 않고 서랍 속 깊이 넣어두셨습니다. 그 이후로 할머니는 다시는 그 새 팔찌를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백할머니는 특히 저와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아들 이야기를 꺼내곤 하셨습니다. 백할머니는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은 정말 능력 있어요. 매달 수입이 꽤 많거든요. 아들이 월 300만 원을 받는다면 가정부 월급을 못 주겠어요. 그러나 백할머니는 또 이렇게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술을 끊으면 얼마나 좋을까. 할머니의 말씀은 제 귀에 선명하게 남았고 저는 할머니의 은혜에 감사하며 꼭 아드님이 술을 끊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도서관에 가서 음주에 관한 자료를 조사하고 음주의 해로움을 머릿속에 확실히 새겼습니다. 그리고 백할머니의 아들이 집에 와서 식사할 때마다 저는 음주의 해로움을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제 노력이 효과가 있었는지 백할머니의 아들은 정말로 술을 끊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은 할머니 집에 오는 횟수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백할머니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예전에는 집에 잘 안 왔어요. 일 때문에 너무 바쁘고 야근도 잦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온 이후로는 3일이 멀다 하고 집에 오네. 정말 딴 사람이 된 것 같아. 할머니는 말씀을 마치며 저를 의미심장하게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우리 아들은 벌써 이혼한 지 몇 년 됐어. 아직 재혼할 만한 여자를 찾지 못했어. 내가 살아생전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아들이 재혼해서 나에게 건강한 손자를 안겨주는 거야. 그 말을 들으며 할머니는 깊은 뜻을 담은 미소를 지으셨고 저는 속으로 매우 당황했습니다. 혹시라도 할머니가 아들의 며느리감으로 저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저는 도우미 일자리마저 잃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가할 때 아파트 단지에서 햇볕을 쬐며 쉬곤 했습니다. 그곳에서 다른 어르신들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백할머니의 아들이 아내와 이혼한 이유는 술에 취하면 아내를 심하게 때리곤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장 심했던 날은 아내를 때려 병원에 입원시켰고 그 충격으로 뱃속에 있던 아이가 유산되며 긴급 유도, 분만을 해야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 아내는 다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었고 백할머니는 손자를 보고 싶은 마음에 아들과 며느리의 이혼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전 며느리는 원래부터 백준이와 함께 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폭력에 두려움을 느껴 어쩔 수 없이 결혼 생활을 견디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백준이가 이혼을 제안하자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 바로 이혼 서류를 처리했고 곧 재혼하며 완전히 불행에서 벗어났습니다. 백영순 할머니는 아들의 조건이 워낙 좋기 때문에 금방 젊은 여성과 재혼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가정폭력 전과가 알려지면서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족해도 감히 그와 결혼하려는 여자는 없었습니다. 이웃들이 전해주는 이야기는 저를 두려움에 떨게 했습니다. 저는 제가 그의 아내가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의 아내였다면 제 운명도 그의 전 부인처럼 비참했을 겁니다. 백영순 할머니가 저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하신 이후로 저는 의도적으로 그의 아들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저는 매일 제 할 일을 성실히 했고 그 외에는 그의 아들과 일절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제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5월 초 연휴가 되었을 때 백준이는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할머니에게 많은 음식을 사다 드렸고 저에게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했습니다. 반지가 너무 비싸서 저는 차마 받을 수 없었고 몇 번이고 사양하며 매달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값비싼 선물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제가 받지 않자 갑자기 무릎을 꿇고 제게 청혼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를 좋아한다고 말하며 자신과 결혼해주면 평생 저를 행복하게 해주고 번 돈은 모두 저를 위해 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당황해 손사래를 치며 두 아들을 둔 어머니로서 저는 아이들과만 살고 싶지 남자와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백영순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바로 내가 두 아들을 키우는 엄마라서 내가 너와 우리 아들이 재혼하는 것을 만 배로 찬성하는 거야. 할머니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내 엉덩이는 넓고 체격도 튼튼해서 아들을 잘 낳을 것 같아. 내가 손자를 낳아준다면 내가 가진 재산 전부를 내게 줄게. 할머니가 가진 재산이 한 채의 집이든 10채의 집이든 저는 이 결혼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백준이가 왜 저와 결혼하고 싶어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백영순 할머니가 아들과 저의 결혼을 지지하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그저 제가 아들을 낳아주기를 원했을 뿐입니다. 만약 제가 딸을 낳는다면 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걸고 도박을 하고 싶지 않았고 제 미래를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길 수는 없었습니다. 백준이는 가정폭력 전과가 있는 남자입니다. 제가 어떻게 불 속으로 뛰어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의 청혼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비록 백영순 할머니와 그녀의 아들이 저에게 잘 대해 주었지만 저는 여전히 이 집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 달 월급을 받으면 바로 일을 그만둘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숨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요. 모든 가정부는 좋은 고용주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만약 고용주가 가정부를 가족처럼 대한다면 가정부는 그것을 행운이라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고용주가 가정부를 잘 대하는 척하면서 다른 의도를 숨기고 있다면 가정부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가정부라는 직업은 제대로 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정부는 일을 하면서 다양한 유형의 고용주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고용주는 겉으로는 선해 보이지만 뒤로는 비밀스러운 일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가정부는 고용주의 친절한 모습에 속지 말고 현상을 통해 본질을 꿰뚫어 볼 줄 알아야 자신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공감과 깨달음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혜의 흐름은 매일 새로운 글을 전해드리며 여러분이 매일 새로운 깨달음을 얻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